핵심 정리 엑스노트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최근에 지방자치법 조금 새롭게 바뀐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추가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추록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추록으로 더한 것은 따로 별도로 이 강의마다 또는 좀 간단한 오타 수정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다 또 정리해가지고 우리 홈피에다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핵심 엑스노트로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다 하시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전체 행정학 전체를 한번 이 방대하긴 한데 좀 행정학 전체를 압축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 오실 거라 믿고 요걸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또 전범위 모강이나 진도별 모강이나 전범위 모강 등을 통해서 실력 점검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행정학 총론부터 가도록 할게요. 행정 개념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광의로는 고도 합리성을 추발한 협동적 인간노를 한 형태다 해가지고 이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포함한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거 보는데요. 또 협의는 정부활동이고 예를 들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포함하는 거죠. 최협의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학은 최협의 개념을 가는 거죠. 최근의 개념은 공사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주로 많이 강조하죠. 기본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 자체가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한다, 틀린 지문 되겠죠. 자, 행정의 특성 보시면은요. 규범적으로는 공익을 지향하고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 활동이죠. 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작동시키는 거죠. 자,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죠. 이제 가버넌스적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치 과정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전제한다는 거죠. 간접 민주주의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과는 단절된 관계다. 이렇게 틀린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드 윌슨, 엘 화이트에서 기술적 행정학이라 그러죠. 관리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합리적 능률성 집행을 중요시 여기고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행정관리란 말을 썼기 때문에 관리란 것은 경영을 말합니다. 관리 기술 이래 된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 기술은 왜 관리 기술을 하냐?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것. 능률적 집행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학자들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핵심 엑스노트는요, 기출문제, 그죠? 압축적으로 정해놓은 거란 거죠. 그 20년치 기출문제, 정확하게 한 25년 이상 됩니다. 25년 이상 되는 기출문제의 주요 키워드,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을 제가 일일이 모든 문제를 다 대조해가지고 이 압축적으로 정리해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반드시 소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고요. 기출문제도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푸시고서 딱 보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키워드 보이시면은 실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푸시고 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렇게 같이 가시면은 아마 그게 오히려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우드 윌슨 볼게요. 우드 윌슨은 행정의 연구를 했죠. 최초의 논문인데요. 행정은 정치 밖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 사무의 영역이란 거죠. 즉 경영의 영역이란 겁니다. 비즈니스니까 경영의 분야다 그랬고, L.D. 화이트는 최초의 교과서를 쓰신 분이 L. 화이트란 분인데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 기술, 그죠? 관리한다는 것은 능률적 집행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다음에 귤릭은 행정 논문집을 발표했고, 포스트 코버 요게 바로 귤릭이 제시한 거다. 굿노어는 요즘에 최근에 굿노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정치와 행정을 반대로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정당 정치 개입은 능률적 집행을 제한한다 해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자.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 된 거죠. 다음 볼까요? 통치 기능설 디마크와 애플비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디마크는 현대 정치와 행정이라 해가지고 통치는 형성과 집행, 즉 정치가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한다는 건데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협조의 과정이다. 자, 여기는 사회적 능률성을 중요시하기죠. 사회적 동그라미 넣으시고 특히 디마크이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다는 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애플비도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행정도 정책을 한다는 거죠. 정책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능적 행정학이죠.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이 한다는 거예요.
나오죠. 바로 요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정책 결정 기능이다. 원래는 정치가 해야 될 정책 형성이나 기능을 행정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3번 행대설인데요. 사이먼 바나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바나드 사이먼 가치 판단 문제 인정을 하지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특히 가치 문제를 인정을 하죠. 단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행정이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고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죠. 초기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다시 이원론이니까 행정의 공공성과 정치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발전기능설, 에즈만과 위드너가 되겠죠. 신생국의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행정우위론적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한다. 그 시험 문제에서는 정치우위라고 나온 경우 많은데 정치우위가 아니고 행정우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요 중간중간에 대부분 지문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 약 25년치 기출문제 지문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을 다 가지고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좀 바뀌고 해서 지방자치법 내용도 좀 새롭게 추가를 하고 바뀐 내용도 있고 또 주민발안제를 해가지고 새롭게 법이 좀 바뀐 것도 내용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뒷부분들이 좀 많이 조금 수정되어 있는 걸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충 자료라든가 추록으로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어떻게 변형된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잘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제 같은 자매진 기출문제집과 같이 풀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빨리 진도가 나가실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도 좋은 점수 받으실 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식이죠. 정치 우위가 아니고 행정 우위론적인 정치행정 세이론론이란 거예요. 신공관리론, 오스본과 게블러죠.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의 영역은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공기업 민영화를 시키거나 민간위탁 등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책임운영 기한을 하기도 하고 에이전시에서 책임운영 기한을 하기도 하고 민영화하기도 하고 또는 민간 위탁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감원서 나오죠. 다시 공사행정 이원론 정치와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죠. 자, 다음 정부관을 볼게요. 예전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합니다.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정부관은요. 인간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그죠? 이런 오류를 시정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도 인지된다. 항상 뭔가 결함이 있고 시장이 결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이걸 막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인간을 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인간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요 빨간 줄 열렬히 옹호하긴 하는데 정부 애로의 자유입니다. 애로의 자유. 적극적 자유란 거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즉 결과의 평등, 결과 평등입니다. 실제 정보 개입을 통해서 결과론적 평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 보수주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해요. 진보주의는 부정을 하지만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란 것은 로봇의 자유죠. 프롬 가버먼트입니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고요. 적극적 자유란 것은 정부는 개입하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결과평등, 기회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평등 경시하는 거죠. 다 빨간 줄.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이제 잠재력이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수면 밑에 깔려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잠재력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개입을 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보수주의 빨간 줄,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에요. 정부를 불신하고 있어요. 정부는 되도록이면 시장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란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냐, 결과의 평등이냐, 기회의 평등이냐, 요거 포인트. 그 다음에 잠재력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수주의는 아니다. 아예 그냥 시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좀 볼게요. 자, 그래서요, 선언 정책의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결과 평등을 해서죠, 공익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도 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도 펴니다만은 소외 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 비선호하고 규제를 완화해라, 조세 감면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를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라 그러고,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진보주의는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또는 규제된 자본주의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다음 시대적 정부 간의 변천.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는 우리가 보통 MPN과 유가반서를 신행정국가라고 그러죠. 입법국가는 야경국가, 작은 정부, 줄치세요. 최소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행정국가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 보는 겁니다. 자, 입법국가 때는 보이지 않는 손해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봤었고,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국방, 사법, 공공토목사업과 재정권 이 정도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라. 나머지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국방, 사법, 공공토목사업 동원해 줘놓으시고 재정권 등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게 국방이나 사업제도 같은 거 토목사업 하려면은요. 행정국가 때는요. 큰 정부인데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 국가에서 큰 국가로 가죠. 뉴딜 정책이나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국가의 발전을 자극한다 돼 있고 케인즈 학파가 바로 이 행정국가, 복지국가의 한 이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더 잘 대처한다는 거예요. 입법국가 때는 시장주의자들은 아니다. 경제활동의 당사자, 시장이 훨씬 정부보다 잘한다는 건데 이 행정국가 때는 아니다. 정부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부는 공익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자들은 사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행정국가 때 개발도상국가는 개발독재를 해서 국가의 규모를 키웠죠. 그다음에 직접 동원하면 직접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즉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또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제도 같은 사회정책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문제에 책임지려 한 것이고요. 다 신행적 국가, 근로국가를 하기도 하고요. MPM과 뉴가먼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올려주세요. 예.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MPM 내용이죠. 자, 하이에크 동원하죠. 하이에크는 학자, 복지국가는 케인즈지만은요, 신행적 국가, 특히 MPM은 하이에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이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기능을 축소시키고 민영화, 규제 완화를 주로 하려고 하죠.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대표적이고요. 레건 대통령과 공급 경제를 합쳐서 레거나믹스라고 합니다. 이 공급 경제학은요, 한마디로 조세 감면을 얘기하는 거죠. 조세 감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인 책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규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 등 큰 틀만 잡아놓고 그 틀 속에서 시장 주체들이나 사회 주체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긴 않겠다라고 한 거고요. 작은 정부, 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자, 보시면은 요거는 크고 비효율적인 행정국가에 대한 비교적 상대적 개념입니다. 비교적 상대적 개념이고 행정국가에 비해서는 작다는 거죠. 주된 처방 대상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실 것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확장 가능성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공무원 수라든가 정부기구 크기, 예산, 규제, 또 줄치세요. 국민과 정부 간의 권력 관계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권력을 많이 행사할수록 비록 인력이 적고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그건 큰 정부로 인식을 합니다. 또 정부 평창이 됐을 때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지고 민간 부분에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감축 요청에 정대해가지고 무결점지 요청되고 고비용 구조 탈피 압박,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율능력 신장 등을 위해서 정부는 줄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규제로 한번 가볼까요? 시장 실패가 정당화 근거죠. 즉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라는 게 나온 게 된 거죠. 기업이나 개인 조직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게 되는데요. 규제의 정당, 왜 규제가 정당화되느냐? 시장 실패 또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자, 규제의 한계는 뭘까요? 정부 실패겠죠. 규제의 제국 건설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것, 결국 이를 통해서 규제의 제국 건설로 인하여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완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규제 완화의 근거는 바로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해 경제적 규제에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 생산자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인데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게 초점입니다. 지나치게 시장이 과일 경쟁되면 생산자들이 이제 또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제한해서 생산자를 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태교 규제 같은 것들, 서비스 중단 규제죠. 예컨대 농촌 지방에는 말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가 나잖아요. 그럴 때 태거 규제, 규제하지 마라. 대신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뭐예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또 규제 완화의 주된 대상이 바로 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 진입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진입 규제를 했을 때 지대 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통신 시장 이게 진입 규제죠. 그 이동통신 시장은 지금 계속 규제 완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자, 독과점 규제. 독과점 규제는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독과점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유지 내지 여기는요 강화를 하는 거고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진입 규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볼까요? 사회적 규제 보겠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데요. 새로운 규제라 그래요. new regulation이라고 new. 그러니까 경제적 규제가 먼저 나오고 사회적 규제가 그 다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거. 요 사회적 규제도 규제 유지 강화를 얘기합니다. 자, 독과점 규제와 같이 두 가지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규제는 다시금 직접적 규제인 명령 지시적 규제와 간접 규제인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습니다. 자, 명령 지시적 규제는 요 키워드입니다. 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비율의 요건을 정하는 거, 요걸 딱 지키라는 거죠. 자, BOD 몇 ppm 이하로만 방출하라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을 정해주는 거, 직접 규제를 가는 거고요. 시장 유인적 규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공해 배출 부과금 제도. 공해를 배출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라. 부과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공해 배출을 부과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공해 배출을 줄이려고 그러겠죠. 이게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 인센티브를 통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공해권의 경매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품질 및 성분 표시를 한다든가 등급 사정 등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품질이나 성분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품 같은 거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은 안전하구나 해가지고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 지적 규제에 비해서 높은 줄치세요. 명령 지적 규제에 비하여는 높은 경제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대단히 정책 수용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명령 지시를 해버리면은 그죠? 뭐랄까 직접 명령 지시해보면 직접 바로 수용하겠죠, 그죠? 강압적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좀 시장 인센티브, 시장 유인적 규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쓰레기 봉투 배출하는 것도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쓰레기 함부로 배출하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면이 있어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가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죠? 막 좀 대충 몰래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명령 지적 규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효율성은 높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높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요거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자, 경제적 규제는 개별 산업이고 독과점 규제나 사회적 규제는 모든 산업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 목적했을 때 협의 경제 규제는 과당 경쟁 방지고 독과점 규제는 독과점을 깨트림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확보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경쟁에 있어서 협의의 경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고 독과점 규제는 오히려 독과점을 깨트림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거요.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시장 경쟁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게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포획 현상했을 때 빨간 줄 꼭 치세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포획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 협의의 경제적 규제가 포획 현상을 가져오고 독과점 규제는 좀 독과점을 하려고 자꾸 억압을 하는 거니까 대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도 대립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 바라고요. 자, 요거 서비스 규제 요걸 빼시고 요걸 품질 규제로 좀 바꿔주세요. 여기 서비스 규제 대신에 서비스를 빼주시고 품질 규제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줄 좀 쳐주세요. 이렇게. 예. 여기는. 여기 해당합니다. 예. 협의회 경제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 독과점 규제, 뭐,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라든지, 제가, 불공정 거래 규제라든가, 또는 가격 담합 같은 거죠. 가격 담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규제를 담합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여기에요. 경제 규제가 더 오래되고 사회적 규제가 최근이다. 그래서 신규제를 사회적 규제라 그러고 경제적 규제는 올드 레귤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방향도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경제 규제 완화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여전히 강화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포획 같은 경우도 경제 규제 높죠. 왜냐면은 진입 규제를 해놓으면은 이게 렌트가 생기고 좀 독점을 국가가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이나 휴대폰 시장이 왜 LGU 플러스하고 SK하고 KT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진입 규제거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도 못 들어와요. 국가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대출구나 포획, 즉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이 포획이 잘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대립을 하기 때문에 포획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규제 개혁이 나오는데요. 자, 교차보죠. 특정 집단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적 약자는 덜 부담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에서는 태그 규제하는 거죠. 사회적 태그 규제 시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버스 같은 경우에 황금 노선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촌 지방 같은데 적자가 나는 지역에 곳에다가 보조금 지급해주고 대신 뭐 해주는 거죠? 태그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대추구, 정치인 관료에게 생산적이지 못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부나 가치를 이전시키는 건데요. 로비 활동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대란 거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로소득. 지대는 불로소득이에요. 특히 요 규제나 개발 계획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 여러분 뭐 누가 옳고 그러면 떠나가지고 일단 대장동 사태랑 아시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결국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몇몇 소수가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 그것도 여러분 지대 추구입니다. 국가가 함부로 개발 계획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딱 특정인에게만 개발을 해주는 거죠. 이게 또 규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뭔가를 물로소득으로 뜯어먹으려는 지대추구 행위가 증가한다는 거고, 결국은 누가 돼요? 국민들이 손해보잖아.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옳고 그름 누가 손해보고 있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냥 팩트만 봤을 때, 어떤 대장동 사태 같은 거, 또는 개발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재개발 같은 거죠. 재건축 같은 그런 국가가 규제를 가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이득을 누린다는 거죠. 불로소득을 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논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행정 규제 개혁 필요성인데요. 끈끈 인용 효과 또는 규제 피라미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지면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거, 우리가 이걸 끈끈 인용 효과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같은 논의로서 비눗방울 효과, 조임새 효과, 또는 규제의 톱니 효과. 자, 비눗방울 같은 건 계속 비눗방울을 계속 후루룩 부으니까 어때요? 일정한 어떤 비눗방울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죠. 줄어들지 않고 계속 후루룩 계속 규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규제가 늘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 기간의 포획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규제 기간의 포획 현상을 보면은 규제 기간이 규제 객체 20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들의 요구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포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포로가 된다는 거죠. 특히 규제 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은 포획 현상이 더욱 촉발되고요. 무엇보다도 규제 기간과 피규제 기간 간 인사교류도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예전에 정보통신부 직원하고 그죠? KT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 인사교류를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특히. 그래서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KT 사장이 정보통신부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서로 포획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특히 경제적 규제 많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사회적 규제에서는 오히려 포획보다는 대립을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단계가 되겠는데, 자, 규제 개혁의 단계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규제 개혁 단계입니다. 자, 규제 완화 단계, 규제 품질 관리 단계, 규제 관리 단계인데 규제 완화라는 것은 총량을 감소시키는 게 되겠고요. 자, 규제 품질 관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개별 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기획 제도가 대표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관리 단계라는 것은 질 문제 총량이나 양적 측면, 질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 체계에 관심. 자, 그러니 규제와 규제 간의 상호관계, 우리가 정합성 같은 겁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시키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 엇박자 나잖아. 그러니까 규제와 규제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해주는 규제 전반적인 논의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규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완화 단계는 양적 측면, 품질 관리는 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규제 관리 단계는 규제와 규제 간의 상호관계 내지 정합성 측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OECD에서 제시한 규제 개혁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규제 영향 분석을 볼까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점검 및 측정하는 체계적 의사 도구가 되겠는데요. 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색깔 조금 다르게 보이시는 거는 제가 추가된 자료들이 요거는 우리가 제가 나중에 추록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부분 업로드 해드리는데 혹시 조금 작은 분량 이런 것도 있었으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손에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 빨간 동안에 신설 강화 규제 심사 시에 규제 영향 분석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완화할 때는 어떻다?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죠. 완화할 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이런 것들 좀 추록을 해가지고요. 좀 더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장 가실 때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올해 또 시험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쭉 있는데 이런 시험도 나중에 또 다시 추록 형태로 만들었어요. 또 한 하반기쯤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중간에 10월 달쯤에 다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요 엑스노트에서 여기에 추록 형태로 해가지고 새로운 추가 지문 집어넣어서 대부분 기출문제 25년치가 완벽하게 책 한 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책이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제가 압축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호응을 받아가지고 제가 계속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었다는 거 하나. 자, 그래 보시죠. 그래서 요거 신설 강화입니다. 완화하면 X.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해놓으시죠. 완화 X.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 그죠? 완화는 키워드 들어가면 틀린 걸 알 수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규제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또 정치적 이 규제 영향 분석을 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과 수렴의 기회도 거치고요. 무엇보다도 관료들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규제란 것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한단 말이죠. 규제가 비용보다도 편익이 더 많을 때 그때 규제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OECD 국가에 도입됐다는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제일 많이 나오죠. 항상 나옵니다. 대통령 소속입니다. 규제는 어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권이든 관계없이 항상 이 대통령 소속으로 해가 대통령 주된 관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위원장 빨간 동그라미 2명입니다. 2명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아니죠. 이런 거 시면 잘 나와요. 다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거 빨간 동그라미 적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2개입니다. 3개죠, 정확하게. 대통령 소속이라는 거 하나, 규제개혁위원회. 또 하나는 위원장이 2명이라는 거. 또 하나는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위원들은.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요. 다음 규제심사제도인데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부 입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빨간 줄 꼭 적으시죠. 의원 입법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되고요. 15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원회, 감사원 등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 규제 정비 종합계획, 규제 일몰제, 자, 줄치세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5년 빨간 동그라미, 규제 등록제, 한시적 규제 이후에 중소기업 규제 차별화 등등등 나오고요. 기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규제 총량제인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규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 규제 역설인데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과소한 규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염이 없는 어떤 게 너무나 고도화된 규제를 설정해 되면은 집행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사회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니까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차에다가만 어떤 공기 정화 장치, 안전 의무 장치를 안전 장치를 의무하게 되면은 세차를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비싸지니까 세차 구매하지 않고 낡은 자동차를 선호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오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최신의 기술만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업체들이 일단 들어가죠. 그러면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다른 업체들 못 들어게 막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굳이 새로운 기술 개발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실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죠. 소득 분배 문제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 최저임금제를 강화하실 때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보 공개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는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할수록 오히려 필요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부분만 공개하고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스티글 내 정부 규제 이론인데요. 공공선택 이론적 시각을 반영했다. 자, 스티글은 공공선택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의 수요자는 피규제 산업의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다. 규제를 함으로써 렌트를 추구한다는 거죠. 포획이 되는 거죠. 정치가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자니까. 관료는 피규제에 포획되어서 사익 추구를 하는 피규제 기자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포획이 된다. 포획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 규제 수요자들이 피규제 산업으로 대표된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동통신 시장을 제가 제일 많이 듣는데 그만큼 이동통신 시장을 많은 예를 들어 실제로 이렇게 특혜가 많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K그룹이 그죠? 예전에는 성경에서 섬유회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동통신시장,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인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대기업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혜를 좀 누리는 면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스티글러, 기본적으로 공공선택 이론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거 추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 대상해가지고 규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최근의 규제 유형들이죠. 자,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직접, 공동, 자율, 네거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 개혁 방향 나오는데, 자,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한 기술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건데요. 주로 사전적 규제입니다. 작업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거. 자,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죠. 마지막에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수준이 나오죠. 수준.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라든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등등이 나오죠. 그래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딱 빨간 줄 치세요. 성과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계는 자율성이 큼. 요거 아주 중요하다. 수단 규제에 비해.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입니다. 투입 규제. 그죠? 투입 규제죠. 투입보다는 전통적인 규제였죠. 산출 규제가 훨씬 자율성 크다는 거 빨간 동그라미 빨간 줄 꼭 쳐놓으시 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 규제라는 게 나오는데 관리 규제는 과정 규제에서 사례를 보세요. 햇섭 같은 게 대표적이죠.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해가지고 햇섭이다 이렇게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관리 규제도 수단 규제에 비해서는 많은 자율성을 줍니다. 수단 규제가 가장 자율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관리 규제를 삽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하는 직접 규제, 공동으로 하는 공동 규제,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 규제가 있고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빨간 줄 딱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금지한 거에 모든 걸 자유로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 규제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금지됩니다. 그러니 어느 게 더 자율성이 높을까요?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해주죠. 요거 빨간 줄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해준다. 별표 놓으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더 많이 보장합니다. 자, 다음 행정 지도 한번 볼까요? 요즘엔 조금 경정 시험에서 조금 적게 나오는데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권고 협조 요청하고 알선행위 하는 거고
비강제적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로 발전행정 논시될 때 민간 법원의 정보의존 빨간줄, 정보주도 빨간줄 지시 바랍니다. 폐단은 법적 근거는 없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 침해 문제, 불분명한 행정책임의 문제, 미흡한 구제수단,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우려, 불분명한 행정책임 문제, 또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국가가 많이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과도한 팽창, 형평성 상실 등을 가질 수 있다. 행정 지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관료들이. 자,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보시면은요,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이 나오는데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과학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기술성을 추구하고 한다는 거죠. 과학성과 처방성, 기술성 두 가지 추구하는 거, 전문 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 정체성의 논란.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은 뭐 종합 엔터테이너 이런 말 하죠. 한마디로 개그맨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종합 예술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합 학문적 성격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 보편성, 특수성 나왔었죠.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응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보편성. 하지만은 맥락, 유사한 상황인지 유사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빨간 동그라미 특수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대통령제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 하지만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 이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보편성,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되고 과학성과 기술성도 동시에 고려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 한번 보시면, 왈도는 기술성이란 것은 행동의 활동 자체를 처방,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빨간 줄, 과학, 기술성은 강조하지만요, 과학성 보정하지 않고요. 사이먼은 기술성은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취하는가라고 사이먼은 얘기했는데, 자, 사이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성을 강조하지만 기술성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빨간 줄 꼭 쳐놓으시 바랍니다. 요 두 분의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 변수원 보고 요번 1강 마칠게요. 행정 변수 나오는데요. 예, 구조 해가지고 정부 형태, 부처청, 법령 또는 개청제 분업 이런 거 제도를 말하죠. 테일러 과학직관리론, 배부의 관료지원, 행정관리설인데요. 문제는 이제 인간에 대한 무관심하다는 문제점 안에 있고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만 인간은 행정인입니다. 공무원을 말하죠. 공무원. 자, 그래서 여기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바나드 관리자 기능, 바나드가 사이먼의 영향을 많이 줬죠.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도 인간 중심입니다. 비판, 여전히 뭐예요? 줄빨간 줄, 환경과 유리되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구조도 너무 도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타난다? 환경이 나타나됩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 행정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 외적 환경을 말하는데, 리거스, 가우스의 생태론, 개방체제는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빨간 줄, 행정의 독립 변수성을 경시했다. 환경을 지나치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좀 간과했다는 거 나오죠. 자, 지문적 보면 이게 5지문이니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자, 읽었을 때 다 바로바로 답이 보이시면은 좀 되신 겁니다. 자, 우리 챕터 2 행정과 환경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